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 부당 개입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될 예정이어서 8개월 넘게 이어진 사법농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해당 의원들의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고 한국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김진태 의원의 황당 발언에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청와대가 이달 말을 목표로 중폭 수준의 개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중심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개각을 위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후속 실무 협상이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미 공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두 나라 정상이 다음 주쯤 전화 통화를 갖고 외교 장관들도 회동해 추가 협의를 이어갑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시작하고 이어 고위급 회담도 잇따라 개최합니다. 협상 시한이 다음 달 1일 이전에 무역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한 어린이 완구 전문 기업인 손오공이 영향력을 이용해서 신생회사를 파산 지경까지 몰고 간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신생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서 어린이 방송사와 유통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월요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 자, 이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비판이 점점 더 거세지는 이런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에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물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국당에 대한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윤호중 사무총장을 통해 관련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새 의원의 망동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한국당에 공식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민주화운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야 3당과 공조를 통해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고 형사처벌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우리 국민들이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한국당이 적당한 변명 속에 놔두려고 하면 안 된다며 한국당 새 의원을 국회 차원에서 그대로 둘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인 이들이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은 국회 차원에서, 국민 차원에서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앞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제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잠시 뒤에 만나서 공동으로 징계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4당은 제명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국회 윤리특위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박명재 의원인데다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9명이 필요한 만큼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동참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비판 여론이 당으로 번지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종의 당내에 있는 그 소수 의견 또 다양성의 일환으로 소화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내 개인 생각입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동이자 대중정당이기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불씨가 된 지난 8일 국회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의원들은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나와 있는 대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제대로 밝히려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말했고,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 가운데 다른 지역 사람이 포함돼 있거나 실제 유공자가 아닌 사람도 들어가 있다는 의혹이 있어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5월 단체는 오늘 오후 한국당 의원 3명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도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소식도 좀 정리해보죠. 후보 등록이 내일입니다. 이 전당대회 날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는 27일 치러지는 한국당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이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내일 중으로 후보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하지만 홍준표 전 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후보 6명은 전당대회 연기를 주장하며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몇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고 해서 전당대회를 그만두는 정당을 지지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전당대회를 연기하면 사퇴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27일에 예정대로 치르는 게 옳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한국당 선관위는 조금 전인 10시 반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연기하느냐 아니면 6명의 후보가 그대로 사퇴하느냐는 오늘 중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콧을 선언한 다른 주자들은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가운데 황교안 전 총리는 오늘 부산을, 김진태 의원은 제주도를 각각 방문해 당권 레이스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1주 만에 50%를 회복했습니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경제 관련 일정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평화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박기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6% 오른 50.4%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11주 만에 50%대를 회복한 겁니다. 부정평가는 45.4%를 기록해 지지율과의 격차도 최대 오차 범위인 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연령별로는 40, 50대, 이념적으로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반면 대전 충청 지역, 학생 노동자층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세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경제 활성화 노력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정 등 한반도 평화 이슈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주 동안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관련 이슈가 있기 때문에 회복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자유한국당이 28.9%로 지난주보다 1.5%포인트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38.9%로 소폭 올랐고, 바른미래당 6.8%, 정의당 6.2%, 민주평화당 2.9%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3주 동안 이어진 하락세를 멈췄고, 한국당은 황교안 전 총리의 입당으로 당권 경쟁이 본격화된 뒤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청와대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중폭 수준의 개각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있을 거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달 안에 개각이 있지는 않을 거라면서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현재 개각을 위한 검증 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면서 이르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27일 이전에도 발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주 안에 발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신속하게 열 수도 없는 만큼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각 대상으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출신 장관을 중심으로 7, 8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긴 명절 연휴가 끝난 하노이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회담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자, 연결해서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김지선 기자가 나가 있는 곳이 하노이 어디입니까? 네, 베트남 시내 남쪽에 있는 JW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곳입니다. 저희가 어젯밤 이 호텔에 머물면서 내부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아직 미국 실무진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하룻밤 사이 보안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제 뒤로 보안 요원 보이시나요? 어제까지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취재진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취재를 제안하는 모습입니다. 이 호텔에는 지난 2016년엔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7년에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해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갔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하노이를 찾을 때마다 단골로 오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회담장으로 예상되는 국립 컨벤션 센터도 꽤 가까워서 효율적인 동선이 가능합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도 거기서 가깝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예상되는 멜리아 호텔은 이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데요. 그곳에 가려면 구도심을 좀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대사관과 가깝고요. 보안과 경호가 최대의 장점으로 꼽혀서 김 위원장의 1순위 예상 숙소로 거론됩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하노이 방문 때 국빈 자격 방문 가능성이 큽니다. 24일에서 25일쯤 먼저 입국해서 베트남 주석과 양자회담을 겸한 정상 외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 지난달 베이징을 찾았을 때도 제약 가공 공장을 찾아서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번에도 경제 시찰을 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베트남은 김 위원장으로서는 배울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과 관계 개선 이후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하노이 외곽에 있는 산업단지 중에 한 곳을 둘러볼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공단에는 우리 기업도 들어가 있어 함께 둘러볼 수도 있습니다. 최소 사흘밤을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싱가포르 방문 때처럼 야경 투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머지않은 곳에 63층 높이의 롯데호텔 등 우리 기업들이 운영하는 초고층 건물이 있어 이곳에 들릴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북미가 평양 실무 협상 뒤 다음 주 후속 협상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한미 간 비핵화 공조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전화 통화를 갖고 이번 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열릴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유준 특파원입니다. 지난주 평양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 뒤 한국과의 연쇄 협의까지 마친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워싱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핵심 인사들과 협상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전략을 마련한 뒤 다음 주 북미 후속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가 평양 협상에서 서로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데 이어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교환을 본격적으로 조율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후속 협상은 2차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주여밖에 남지 않은 트럼프 김정은 두 정상의 회담에서 비핵화 빅딜을 성사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도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전화통화를 갖고 평양 실무회담 결과에 대한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도 오는 13, 4일 폴란드에서 열리는 다자회담 계기에 만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비핵화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한미 간 차이가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와 북미의 비핵화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 통화는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다음 주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어제 미국으로 돌아간 만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또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먼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미 정상 간 통화는 미국이 대북 협상을 앞두고 대응 방향에 대한 정리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시작합니다. 미국 측에서는 제프리 게리시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협상을 이끕니다. 이어 14일과 15일에는 역시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어지고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느무신 재무장관이 참석합니다. 이번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도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문제와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러한 이슈를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하고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고 중국은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잠해진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어제 공동사설을 통해 중국 제조 2025 포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이번 고위급 협상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오늘로써 일단락됩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을 먼저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사법농단 정점인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은 40여 개 달하는 혐의가 촘촘히 정리돼서 300쪽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중계차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오늘 오후로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8개월 넘게 수사를 지휘해온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 기소하면 수사는 사실상 오늘 발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네, 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공소장 분량만 봤더니 300쪽에 육박한다고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비판 성향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까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은 범죄 일람표를 포함해 29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시작이자 정점인 만큼 앞서 기소된 임종원 전 차장 공소장 분량보다 50여 쪽이 많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장보다 2배 정도 많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공소장보다는 4배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여러 차례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이어왔는데요.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어떤 인물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집니까? 네, 검찰은 핵심 관계자인 양승태 사법부의 수뇌부를 먼저 기소할 방침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 고영환 전 대법관이 대상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의 탈세 혐의 사건부터 일제 강제징용 소송까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고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의혹과 함께 부산 고등법원 판사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속돼 있죠. 핵심 실무자로 불렸던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또 추가 기소가 된다고요? 네, 사법농단 각종 의혹의 핵심 실무자이자 이번 사건 1호 피고인이기도 한 임종원 전 차장이 오늘 추가 기소됩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국회의원 재판 민원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는데 이번에는 판사들에 대한 무리야기 법관 문건을 만들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맡고 있는데요. 변호인들이 재판 일정 등의 불만을 제기하면서 모두 사임서를 제출했고 모든 기일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상당히 많은 전 현직 법관들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네, 사법농단 의혹으로 그동안 100여 명이 넘는 전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기소되지 않은 법관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번 달 안에 보강 수사를 거쳐서 기소 대상자를 선별한 뒤에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정치인들과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민원을 제기했던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기소 여부는 그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려고 민감한 재판을 말 잘 듣는 재판부에 몰아주려 했다는 재판부 배당 조작 의혹도 아직 수사해야 할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되면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추가 징계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1조 38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담은 협정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조만간 또 미국의 증액 요구가 있을 거란 우려가 큰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분담금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기긴 했는데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선방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1조 38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난해 분담액 9,602억 원에 올해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 8.2%를 적용해서 산출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분담액이 1조 원을 넘긴 건데요. 미국 측이 처음 제시한 금액은 1조 4,400억 원이었는데 지난번과 비교하면 약 50% 증액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협상을 시작해서 미국 측이 마지막에는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1,305억 원 아래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지켜왔는데 이보다는 900억여 원이 줄여서 타결을 한 겁니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 원을 넘겼지만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나름 선방한 결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협정 유효기간 아니겠습니까? 유효기간이 1년이면은 이제 조만간 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총액이 다소 유리하게 우리에게 정해졌다면 유효기간은 미국 측이 제시한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르면 상반기 중 내년 이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또다시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과정이 해마다 반복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에 적용될 협정부터는 다시 단연 협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 측이 유효기간 1년을 고집한 것도 세계 각국과의 주둔 비용 분담 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협상을 하기는 좀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협상도 거의 11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14 협정을 위해서 한미 양측이 첫 협상을 시작한 게 지난해 3월입니다. 이후 양측의 수석 대표가 한미 양국을 오가면서 공식 협의만 10차례 진행했고요. 각 정상과 외교 수장까지 관심을 표명하면서 여러 패널에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협상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는데요. 많이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방위비 부담을 늘리겠다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처음 제시한 금액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에 1.5배에 달하는 1조 4,100억 원이었고요. 거기다가 항공모함과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등이 외부에서 한반도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우리도 분담하는 작전 지원 항목을 신설하라, 이런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방위비 분담 협정 자체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에 관한 것인 만큼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 끝에 이 주장은 철회됐습니다. 거의 합의점을 찾아가던 와중에 미국이 최상부 지침을 들고 나오면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고위급 외교 채널까지 가동된 끝에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절충안이 마련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1년 유효기간의 협정이 총액만 담고 있는 건 아니죠. 각종 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담겨 있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군사건설비에서 예외적 현금 지원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설계, 감리비를 제외하고는 전면적인 현물 지원 체제로 전환된 건데요. 과거에는 미국이 보안상의 이유로 한국 업체를 통해서 공사할 수 없는 특수 정보시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받아갈 수 있었는데 이를 없앤 겁니다. 또 지금까지는 군수지원 분야에서 미집행 지원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듬해로 2월 됐는데 이것도 2월을 허용하는 기준을 따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자동 2월 가능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는 우리 국가재정법과 충돌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런 점을 개선한 것이고요. 또 상시협의체인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지금의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를 두고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연입니다. 완구업계의 공룡기업으로 알려진 손오공이 영향력을 이용해서 신생회사를 파산 지경까지 몰고 갔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손오공 측이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신생회사의 시장 진입을 막으려고 유통업체 등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준 기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 2016년 어린이 완구 스타트업에 뛰어든 이모 씨. 1년 넘는 연구 끝에 변신 장난감 듀얼 비스트카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 씨는 완구업계 1위 손오공의 극심한 견제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래도 신제품이다 보니까 많은 기대와 이런 게 있었는데 진입하고 난 다음에는 영업 방해로 인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어두워졌고요. 압박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손오공 측은 판로 개척에 가장 중요한 어린이 방송국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씨의 장난감을 주인공으로 한 만화 영화 듀얼 비스트카를 방영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듀얼카 틀면은 광고 아예 안 주고 다 빼버린다고 했었어요. 방송사 측은 최대 광고주 가운데 하나인 손오공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손오공은 또 유통 총판에도 압력을 가했습니다. 손오공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기 하는 데는 유통 자제해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러더라고. 손오공의 갑질에 공정 경쟁은 애초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20억 원 가까이 손해를 입었고 현재는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손오공 관계자인 A 씨는 이 씨가 먼저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물건 좀 받지 마세요. 뭐 이런 류의 뉘앙스의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장 장악력을 앞세워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한 손오공의 영업 활동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을 해서 그 특정 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거절하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그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오공 측은 회사 관계자 A씨가 이미 퇴사해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모른다며 자신들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손오공 대표이사의 장남이 새로 차린 어린이 콘텐츠 회사에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선정하기 위한 첫 심의회가 열렸습니다. 심의회에서는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소비자율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과거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자, 5.18 관련해서 지금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망언이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이런 상황인데요. 여야 사당이 5.18 망언을 한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결정을 했다. 자,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동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세워온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여야 사당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새 의원에 대한 윤리위 에 제소를 하고 또 윤리위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자,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이어서 바른미래당까지 지금 합류를 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런 방침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잠시 뒤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정치부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관련한 소식들 저희가 지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게릴라전이다. 영웅 전두환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서 세금을 축내고 있다. 자, 주말 휴일 여론을 뜨겁게 달군 이 발언들, 지난 8일 한국당 일부 의원이 주최한 5.18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들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연결해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 이사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이 주최한 공청회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 제가 앞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일단 이 발언을 들은 광주 시민들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들끓고 있습니다. 예. 도대체 대한민국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그것도 그런 그 망언 수준을 넘어선 것이죠. 지금 광주 시민들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요. 네.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어떻게 잘 합리적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발언이 있던 날 단체 회원분들이 국회에 계셨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거기서. 예. 저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요. 우리 이사님은 아마 광주에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고요. 예, 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예, 단체 회원분들 몇 분이 이제 국회에 가셨던 걸로 들었는데. 예, 갔습니다. 거기서 뭐 간첩, 빨갱이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거기 현장에 계셨던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그런 말을 도대체 그 정도까지 그 말이 나올까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그 의구심을 가지고 갔었는데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야말로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반드시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분노감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예. 조금 전에 광주에서는 이제 5.18 단체들 다 모여서 뭐 합동 대책 회의를 진행했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지금도 이제 의견을 계속 나누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건 5월 단체만이 아니라 예. 광주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시민사회단체 광주시 민관이 합동으로 네. 공동 대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모았고요. 네. 우선 그 세 사람 의원직을 박탈하라는 요구도 함께 할 겁니다. 의원직 박탈까지. 예. 이를테면 국회를 찾아서 네. 국회의장을 뵙고 국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처리하도록 주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바뀔 것을 좀 요구할 겁니다. 바뀔 뿐만이 아니라 사과도 해야 되겠죠.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 그러면 한국당 의원들 개별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이제 앞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다 이런 민심이 많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나온 지도부의 발언들에 대해서도 지금 뭔가 그 사과나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입장을 표명한 게 있었잖아요. 예. 역사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글쎄 말이 되는 소린가 싶어요.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그 기본 양심을 갖고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그 끔찍한 학살 만행에 대해서 이것을 사실을 해석을 어떻게 하란 말이죠. 예. 사실 왜곡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역시 나경원 대표가 도대체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네. 자유한국당이 자기 자신의 당론으로 입장을 표명하라 이런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당론으로 입장을 표명하라 이런 요구를 하실 거다. 네네. 지금 그러면은 한국당에서 추가 입장을 내놔야 된다는 입장이신데요.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한국당 제외한 나머지 그 여야 사당이 윤리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에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이 정도로는 안 된다. 그렇죠. 이제 국회 차원에서 뭐 정당에서는 그렇게 이제 입장을 취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역시 강력하게 책임 있게 처리를 할 것을 이제 힘을 보태서 주문을 하고 싶고요. 네. 자유한국당은 3명 의원을 출당해야죠. 출당. 당연히 출당시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명도 아니고 예, 출당을 시키고 책임을 물어야죠. 네. 그게 저는 자유한국당이 취해야 될 입장이라고 보는데 그 역시 이제 자유한국당을 방문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를 할 예정이죠. 네. 그 한국당 언제 방문하십니까? 그 이제 그 내부의 논의에서 일정을 좀 정해서 갈 것 같습니다. 예. 이 발언을 처음 한 그 지만원 씨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할 예정이십니까? 지만원 씨는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렇죠. 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예훼손하고 사자 명예훼손 등 해가지고 이미 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왔고요. 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거죠? 지금 저 대법원 판결 민사재판 판결이 지금 나왔고요. 배상해라는 판결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은 형사재판입니다. 네. 명예훼손에 대해서 처벌을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지만원 씨는 바로 구속해야 돼요. 이 사람 주장하는 부분 지나치게 악랄합니다. 악의적이고. 예. 아주 국민을 우롱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재판 자체도 조롱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게다가 국회까지 가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국회까지도 지금 사실 조롱하는 우롱하는 그런 처사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법부에서는 지만은 바로 그 구속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속보로 문발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막으로요. 5.18 망언을 한 의원들 여당에서는 지금 고소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예. 법적 처벌해야죠. 여기에는 우리 5월 단체 5.18 기념재단이나 5월 단체 역시 그 3명 의원에 법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 법률 검토를 현재 좀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럼 정치권 여당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일단 여기에 이제 여론들이 그렇게 모아져 가고 있는 거고요. 예. 후에 그 법적 검토 부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해서 연대해서 할 수 있는 찾겠습니다. 예, 지금 고소장 제출을 위한 조치들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문 대통령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임명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한국당에서 3명을 이제 추천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만원 씨 추천을 했다가 없던 일이 됐고요. 권태호 전 민주평통사무처장 그리고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그리고 차기환 변호사 이렇게 3명을 추천을 했거든요. 오늘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5.18 재단과 5월 단체에서는 적절한 위원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죠. 예. 세 사람 다 전문성이랄지 그다음에 5.18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5.18을 왜곡하는데 일정 부분 가담해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들이다라고 입장을 좀 천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 이 진상규명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미룰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후에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도록 그것을 이제 주시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그런 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한국당 앞에서 이제 항의를 위해서 올라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격적으로 상경투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제 여러 5월 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지금 국회에 올라가서 지금 농성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예. 일단 공식적으로 재단과 5월 단체 그리고 광주시의 민간 합동으로 역사왜곡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요. 네. 그 대책 차원에서 입장을 모아서 국회 방문도 하고 자유한국당도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지만원 씨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되니까 그 입장도 촉구하는 그런 이제 항의를 계속 해 나갈 생각이죠. 그리고 이게 단지 이제 광주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5.18이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민주주의를 여망해 왔던 그런 전국의 각 시민 사회단체도 함께 이 싸움에 함께 해줄 것을 국민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네, 연대 투쟁을 위한 노력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5.18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이 대책을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셨는데 공식 기자회견도 예정이 돼 있습니까? 예, 오후 2시에 옛 전남도청 앞에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예.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그 의견들을 정리해서 발표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나오는 공식 입장들 좀 주목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모레 확정 공시에 앞서서 내일 발표될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땅 주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서울 명동의 화장품 매장 부지입니다. 공시지가가 1제곱미터에 9,130만 원에서 1억 8,300만 원으로 2배 이상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종합해 추산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잠정 상승률은 9.5%. 특히 서울은 14% 넘게 뛸 것으로 예상돼 일부 구청은 국토부에 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그만큼 보유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명동 화장품 매장의 경우 땅에 대한 보유세만 4천만 원 넘게 오르고 성수동의 한 상가 건물 부지는 공시지가가 오른 비율보다 보유세 상승폭이 더 큽니다. 이러한 세금 부담은 땅 주인뿐 아니라 세입자들에게도 걱정거리입니다. 올린다고 하면 기존에 이제 있던 사람들을 거의 내보내면서 임대료도 많이 올리고 보증금도 많이 올리고 아무래도 이쪽이 좀 번화가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들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이 외부로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금액이 이제 지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출되는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 임차인에게 좀 책임을 전가하게 되고 그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임대료 상승으로. 반대로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에서는 토지 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는데 이는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면 토지보상금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시장에 막대한 토지보상임금이 풀리게 되면 현재 잠잠해진 주택시장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위해 공시지가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정부 입장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 국토부는 오는 13일 표준 땅값을 확정 공시하기에 앞서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내놓을 방침입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 나눠본 5.18 관련 정치권 발언뿐 아니라 방위비 액수 국민이 알아서 모아나 또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못 채울 수도 있다.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서 논란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뒤 한국당 민주당 의원 한 분씩 모시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 건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앤이슈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